여러분이 산 현대차, 혹시 근무 시간에 낚시하던 사람이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울산 공장에서는 출근 도장만 찍고 공장 부두에서 낚시를 하다 징계를 받은 직원이 실제로 300명이 넘습니다. 근무 중 유튜브, 영화 감상은 기본이었고 출근했다가 집에 가서 쉬다 퇴근 시간에 맞춰 복귀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만든 차가 지금 여러분 차고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네시스 같은 고급 차량에서 조립 불량이 터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차 가격에 반영되어 여러분이 냈습니다. 현대차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로봇을 선택했습니다. 노조는 단 한 대도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 싸움의 진짜 피해자는 노동자도 회사도 아닙니다. 바로 현대 기아차를 산 우리들입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는다고요? 정작 일자리를 위협하는 건 로봇이 아니라 로봇을 끝까지 막으려는 우리의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어쩌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미는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관성일 수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 노조 소식지에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를 기묘한 문장들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DF247, 즉 24시간 7일 내내 돌아가는 다크팩토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아틀라스 같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들이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노조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 투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노사 합의 없는 신기술 도입으로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현대차가 꿈꾸는 다크팩토리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DF247은 말 그대로 24시간 7일 내내 불이 꺼진 채 돌아가는 지능형 자율 공장입니다. 사람이 없으니 조명이 필요 없습니다. 로봇은 센서로 움직이고 영하의 추위든 영상의 더위든 묵묵히 견디며 작업합니다. 냉난 방비와 조명비 같은 고정비가 대폭 줄어들고 공장은 연중무휴로 가동됩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런 다크팩토리를 2028년 전후로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미국 조지아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부터 적용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회사의 계산은 단순하지만 잔인합니다. 사람 3명을 24시간 교대로 세우려면 연봉만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반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한 번 들여놓으면 유지비만 들 뿐입니다. 야근 수당도, 휴일 수당도, 상여금도, 퇴직금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울산 공장 현장에서는 이 숫자가 곧바로 구체적인 공포로 변하고 있습니다. 40 중반의 나이에 20년 차 용접공으로 일하는 김 대리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해 저녁에 끝납니다. 그의 손에는 용접봉을 쥐고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굳은 살로 남아 있습니다. 그 손으로 아이 둘을 키우고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이 3억 5천만 원이나 끼어 있어 한 달 이자만 100만 원이 훌쩍 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현대차라는 든든한 직장, 정년까지 남은 10년 넘는 시간, 그리고 연봉은 조금씩이라도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 가전 박람회에서 아틀라스가 공개된 날, 김 대리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영상 속 로봇은 자신이 하는 용접과 비슷한 작업을 24시간 내내 지치지도 않고 실수도 없이 해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 공정이 로봇으로 대체된다면 혹은 물량이 해외 공장으로 빠져나간다면 대출은 어떻게 갚고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울산 공장 노동자들이 느끼는 진짜 공포입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 평생 쌓아온 삶의 기반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울산에만 김대리 같은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노조가 소식지에서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봉 1억 원을 받는 노동자들이 항상 그 연봉에 걸맞은 행동을 했을까요? 2020년 현대차 공장 내부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무 시간 중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스포츠 중계를 보고 심지어 영화까지 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사측이 이를 막기 위해 공장 와이파이를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에만 쓸 수 있게 제한했죠. 그랬더니 노조가 어떻게 했을까요? 파업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와이파이를 다시 틀어달라고요. 결국 이틀 만에 사측이 항복했습니다. 근무 중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는 권리를 지켜낸 겁니다.
이 사건은 와이파이 투쟁 사건으로 불리며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노조 내부에서조차 쪽팔린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해 300여 명의 직원이 상습적 조기 퇴근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해진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작업장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근무지 이탈 이유입니다. 공장 내부 선적부두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근 도장만 찍어놓고 낚시대를 들고 부두로 가는 거죠. 연봉 1억 원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낚시를 한 겁니다. 2023년에는 더 가관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현대차 영업직 직원이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하루 평균 2시간 40분씩 집에 머물며 사적 용무를 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출근했다가 슬쩍 집에 가서 쉬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 복귀하는 시기였죠. 연봉은 8,700만 원을 받으면서요. 묶음 작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몫을 한 사람이 하는 두발 뛰기, 세 사람 몫을 한 사람이 하는 세발 뛰기, 나머지 사람들은 휴게실에서 쉬는 겁니다. 기본 생산량만 채우면 라인을 멈추고 순번을 정해 휴게실에서 1시간 이상 쉬는 게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아침엔 느긋하게 일하다가 퇴근 시간 즈음에 속도전을 벌이는 시기죠. 2020년 50여 명이 이 묶음 작업으로 집단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올려치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거슬러 올라가 자기 몫의 작업을 미리 한 뒤 정규 시간보다 앞서 퇴근하는 겁니다. 조립 순서가 바뀌면 차량 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도 말이죠. 실제로 제네시스 등 고급 차량에서 조립 불량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게 연봉 1억 원을 받는 노동자들의 실체입니다. 근무 중 유튜브 보고 공장에서 낚시하고 출근만 해놓고 집에 가서 쉬고 묶음 작업으로 순번 돌려가며 휴게실에서 쉬고 그리고 여기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차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한국 공장은 26.8시간입니다. 미국 엘라베마 공장은요 14.7시간 거의 2배 차이입니다. 같은 차를 만드는데 한국에서 12시간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중국 공장 17.7시간, 러시아 공장 16.2시간, 체코 공장 15.3시간. 전 세계 현대차 공장 중에서 한국이 압도적 꼴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앞서 말한 근무 방식 때문입니다. 같은 차를 만드는데 시간은 더 들고 인건비는 높으며 파업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자들은 무인 공장과 로봇으로 무장하고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시선은 이미 전 세계로 향해 있습니다. 울산 공장 앞에서 노조가 로봇 반대 구호를 외치는 동안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는 이미 로봇과 무인 운반차가 전기차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곳에서 2028년부터 아틀라스를 부품 분류 작업에 투입하고 2030년 이후에는 조립 공정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공장이 멈춰도 미국 조지아나 체코, 인도 공장은 돌아갑니다. 이제 파업의 협상력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점은 파업 기간에 회사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노동자들이 라인을 비운 그 틈을 타서 회사는 자동화 설비를 테스트하고 새 로봇을 들여와 시운전을 합니다. 평소에는 라인을 세울 수 없어서 못하던 일을 파업 기간에 몰아서 하는 것입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회사는 그래서 자동화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더 강력하게 얻습니다. 노조의 강경 투쟁이 역설적으로 로봇 시대를 앞당기는 촉매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노조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아틀라스는 어떤 존재일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과 비슷한 관절 구조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번쩍 들어 올리며 극한의 온도에서도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스스로 충전소를 찾아가 교체하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자율성을 갖췄습니다. 여기에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성능을 고도화하고 실제 공장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에서 실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실험실의 장난감이 아니라 생산 현장 투입을 전제로 한 양산 직전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 논리로만 보면 로봇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그룹 직원 평균 인건비는 1억 원대를 훌쩍 넘고 각종 복리후생비와 퇴직금까지 합치면 사람 한 명을 쓰는데 연간 1억 5천만 원 가까이 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아틀라스 한 대 가격은 수억 원대지만 수년 동안 24시간 교대로 투입할 수 있으며 연간 유지비도 사람 한 명의 인건비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사람 3명이 교대로 설 라인에 로봇 한 대를 세우면 몇 년만 지나도 총비용 격차는 억 단위로 벌어집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 유혹을 뿌리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노조와 회사의 싸움으로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전 세계가 동시에 치르는 거대한 실험입니다. 중국의 BYD는 이미 일부 공장을 거의 무인화하여 전기차 생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같은 성능의 차를 더 싸게 팔며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라고 선언하며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단순 작업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BMW 역시 레겐스부르크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테스트를 진행하며 강력한 노조와도 일정 부분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업체의 상당수가 이미 로봇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여기서 뒤처지면 회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을 한 것 같다며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로봇 도입 반대 움직임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은 이 흐름을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노동과 산업, 복지구조 전환의 문제로 보면서 막을 수 없다면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재교육과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였습니다. 노조의 입장은 더욱 곤란해졌습니다. 회사와 싸우기도 벅찬데 이제는 정부까지 나서서 로봇 도입에 불가피성을 공인해버린 셈이니까요. 노조가 단 한 대도 안 된다고 외쳐도 정부와 회사는 이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의선 회장은 왜 이토록 로봇에 올인할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건비 절감, 파업 리스크 축소, 그리고 품질과 납기 경쟁력 확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현대차 그룹의 미래 전략과 지배 구조 재편이라는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미 현대차 그룹이 지분 90% 이상을 쥔 계열사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 가운데 약 20%대 초반의 개인 지분을 가진 주요 주주입니다. 로봇 사업이 성장할수록 개인적으로도 막대한 평가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를 포함해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피지컬 AI 제조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봇은 단순한 공장 자동화 수단이 아니라 그룹의 미래 먹거리이자 지배력을 강화할 핵심 수단이기도 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요동쳤습니다. 박람회에서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이 공개되고 다크팩토리와 연간 3만 대 로봇 양산 계획이 알려지자 현대차그룹의 로봇 및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주인공이 다름 아닌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로봇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00년대 영국 방직공들처럼 기계를 부수며 저항하다.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할까요? 수십 년 동안 용접하고 조립하며 가족을 먹여 살린 사람들이 이 자리를 로봇에게 뺏긴다고 생각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싸워야 할 상대를 잘못 고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노조가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회사가 아니라 시대입니다. 그리고 기술입니다. 울산 공장 앞에서 로봇 한 대도 안 된다고 외치는 동안 세계 곳곳의 공장에서는 이미 로봇과 피지컬 AI가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만 안 쓰겠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세계가 속도를 맞춰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030년의 울산 공장을 상상해 봅시다. 생산 라인에는 아틀라스 로봇이 줄지어 서서 차체를 조립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공장은 어둡고 조명 대신 센서와 카메라, 그리고 데이터가 공정을 비춥니다. 사람은 관제실에 몇 명 앉아 모니터를 보며 로봇과 설비를 관리할 뿐입니다. 예전에 그 라인에서 일하던 수천 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는 재교육을 받아 로봇 유지 보수나 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 같은 새로운 역할을 맡고 있을 것입니다. 일부는 명예퇴직을 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로봇 반대만 외치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사람들 중 일부는 구조조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노조가 정말 조합원을 위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로봇을 막는 게 아닙니다. 로봇이 들어왔을 때 조합원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떤 전환을 보장받을지를 두고 싸워야 합니다. 로봇 도입 시 재교육 프로그램 의무화, 로봇 유지 보수와 관제 일자리의 우선 배정, 그리고 인력 감축의 속도와 규모에 대한 단계적 로드맵을 협상해야 합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를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로봇은 이미 오고 있고 막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로봇이 왔을 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입니다. 개인에게도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째, 로봇이 하기 어려운 일을 배우십시오. 복잡한 맥락을 읽고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둘째, 로봇을 다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로봇 유지보수나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같은 기술을 익히면 로봇이 늘어날수록 당신의 기회도 늘어날 것입니다. 셋째, 로봇을 만드는 회사의 주주가 되십시오. 로봇이 부를 창출한다면 그 부를 온전히 기업과 자본만 가져가게 놔둘 게 아니라 투자와 제도를 통해 함께 나눠 가져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기계를 부수던 방직공들처럼 사라질 것인지 기계를 다루는 법을 배워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든 사람들처럼 살아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의 저항은 정당한 방어일까요? 아니면 시대착오적 발목 잡기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기계 앞에서의 삽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입니다. 로봇과 싸울 게 아니라 로봇이 만든 부를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지 싸워야 합니다. 현대차 공장의 미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말은 지금 이 순간 노조와 경영진, 대통령,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